한마디로 말해서 김용민. 네, 오늘은 정신적 고문을 당하고 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용민. 오늘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문제를 삼은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김용민. 오늘은 박노해 시인이 옥중에서 쓴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리서치입니다. 선생님은 라디오를 5분 이상 들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시나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요. 10월 17일부터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은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20분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That's good news.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김장겸 씨가 MBC를 개판으로 경영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구성원들 절대 다수가 단체로 등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 정부로 바뀌었다고 꼭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장겸 씨 본인의 부덕의 소치, 방송의 미래를 통찰할 능력의 부족, 경영자로서의 자질부재의 탓이 제일 큽니다.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막말로 정말 능력이 있지만 정치적 외압을 받아 쫓겨나는 처지라면, 즉 정연주 사장 같은 처지라면 당시 KBS 사원행동처럼 응원하는 구성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장겸 주변에 소수의 순장조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MBC 구성원 다수가 파업할 때 MBC 사측은 구멍을 제대로 메우고 있습니까? 공영방송사 사장 자리의 한계가 명백하겠지요. 그래도 삐딱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은 중용하고 자율성, 창의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큰 틀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추어 갔다면 이렇게까지 사달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능력도 없는 주제에 수습할 깜냥도 안 되는 처지면서 주력 방송인들을 짓밟기까지 했으니 이런 김장겸의 행태는 자책골로 비유해도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이런 김장겸을 보면서 한국 보수 정치의 민낯도 봅니다. 보수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곧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하락을 오매불망 기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하락하기를 천지신명께 빌기 전에 본인들의 자질 미달부터 통탄해야 순서가 아닙니까? 단언컨대 그 기회는 문재인 탓하며 과거로 돌아가려는 세력이 아닌 문재인 시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려는 정치인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능력도 진정성도 없는 보수 세력은 작금의 현실을 개탄할 성찰의 능력부터 배양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들고 온 김보영 아나운서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비밀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바른정당과 통합할 경우 그 시너지가 가장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이 결과를 언론에 흘리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대한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은 충격적이었다. 중진들 전부 몰랐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당 정대철 상임고문은 독재적 발상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과의 연정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민주당 쪽하고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하자는 쪽이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이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사퇴를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영주 이사장의 사퇴를 시사한 것은 어제 김원배 이사가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현재 여권 추천 이사들의 비율이 더 높아지도록 이사회 구성이 재편될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낮 3시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윤리위원회 개최 전까지 박근혜의 입장을 확인할 방침인데요. 다만 박근혜가 열흘 안으로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분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작은 시민단체의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으로 모든 공익제보자의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지원은 이들이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연대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 벌써 한 주간이 또 지났습니다. 저는 이날 녹음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목요일 날 오후. 네. 금토를 쉴 수 있어서. 제가 직장을 때려쳤는데 직장인의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김용민 브리핑을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김호준의 뉴스 공장을 따라잡기 위해서 토요일 판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끄러워요. 알겠습니다. 김프로가 안 된다면 뭐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저를 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김프로만 안 나오면 됩니다. 그는 좀 그런데 하여튼 가성비 때문이야. 가성비 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김프로는. 예. 이 박근혜의 옥중 투쟁 선언 뒤이은 MH인가 거기서 박근혜 인권 탄압 이야기. 정말 참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박근혜의 진수가 이런 거구나. 어마어마한 뒤끝, 어마어마한 목리. 이게 정치인 박근혜를 완성시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근혜가 MB하고 각을 세우면서 차기 자리를 획득한 거 아니겠어요? 또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자기의 입지를 굳혔고요. 이게 누구하고 각을 세우면서 네거티브로 성장한 정치인, 네거티브만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 신화를 보여준 사람은 박근혜인 것 같아요. 역시 그 긍정의 어떤 그런 포지티브한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은 아버지의 유산으로 대체하고 본인은 이제 네거티브로서 확실하게 그 자기 이미지와 능력을 구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포장하고 잘 숨겨왔다는 면에서는 또 일정 부분 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치적인 것에 대한 뭐 판단 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주변에서 보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의 감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감각만 가지고 평생 자기를 포장하면서 이렇게 그것도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옛날의 향수, 아버지의 향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해가지고 정치 생활을 해온 사람의 말로를 들여다보는 거니까 이게 많은 사람을 짧게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길게 오랫동안 완벽하게 속이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하죠. 그런데 속였어요. 그리고 대통령 먹었어요. 유일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지각이 있었다면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냥 남들 하는 것만큼 남들이 하라는 대로 만약에 했으면 본인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뭔가 훌륭한 지도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제 그 정도의 깜냥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사달이 난 게 사실은 굉장히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거티브만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전대미문의 정치인. 이런 정치인을 가능케 했던 것은 뭐 박근혜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바로 언론들의 왜곡 보도, 언론들의 띄우기. 이것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어요? 이 언론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요. 오늘의 또 불신을 받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김프로도 많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임감을 느껴서 언론인을 그만뒀잖아요. 이 이상 어떻게 책임감을 느낍니까? 일선에는 촌지를 받고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플레이를 하는 것이 망명을 도모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노회찬 의원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망명이 사실은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에 가깝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망명을 하려 그러면 본인이 어쨌든 난민의 지위를 얻어야 이제 망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가려 그러는 국가 바깥에서 비정치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붙잡히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구치소 안에서 이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망명을 생각하고,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행여라도 구속 만기 기간이 지나가지고 잠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망명을 시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이제 하시는 걸 텐데,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박근혜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본인이 중형을 받아가지고 그냥 수감 생활을 하는 것 말고, 만약에 본인이 만에 하나 어떻게 돼가지고 잠깐 밖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적으로 일단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서 이 정도 되면 국격이니 뭐니 나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망명이라도 어디서 받아준다 그러면 못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망명이라도 시도를 해보려면 이제 다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복을 받아가지고 매우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구치소 안에서도 굉장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적어도 논란의 거리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달성해 보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여기저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장 이제 법무부가 반박을 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본인이 인권 탄압을 받고 있기보다는 훨씬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다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망명을 큰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면 실현될 가능성은 낮으니까 빨리 정신을 좀 차리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망명을 한다면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자신의 어떤 평가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박근혜를 기억이나 해주겠습니까? 하여간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드셨으면 망명하셨을까? 이럴 것 같습니다.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이기는 한데 우리나라가 고도로 압축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층위의 사람들이 지금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농경사회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질 문맹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기는 해서 행간을 읽어내는 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생겨난 불행한 일이기는 하니까 시간이 좀 해결해 줄 일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기 귀찮아 가지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소개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용민 브리핑이 꽤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그럼요. 갑자기 으쓱해지는데? 어떻게 하지? 갑자기 중간에 정색하고 칭찬하니까 할 말이 없죠. 예, 놀랐습니다. 갑자기. 기습을 당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박근혜 씨의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인권 탄압을 주장하면서 뉴스에 막 등장하고 계시니까 최순실 씨 쪽도 속이 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김없이 재판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좀 당긴 것 같은데, 예. 검찰에서 정신적으로 고문을 당해가지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불행한 일을 당했던 이제 원비어 씨를 들먹이면서 자신이 원비어 같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진단서를 제출했거든요. 이게 정말 코미디가 아닐 수 없는데 지금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데 정신적인 고문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비어 같은 사망 상태가 될 정도다. 재판이 늦어지면 삶의 의미를 갖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요청을 했는데 원비어를 여기다가 대고 얘기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야? 이렇게 그냥
하면서 논란이 될 거를 조금 기대고 막 플레이를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코리아 하면 원비어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러면 본인이 뭔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붙잡혀 있는데 억울한가 보다 이런 얘기를 물론 관심을 갖고 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약간의 희망이라도 섞어가지고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참 말인가 방군가 싶은데 옆에서 이걸 부추기면서 그대로 시킨다고 또 하는 뭐 변호인들이나 굉장히 이 코미디를 연출하는 것을 보면서 법률가들의 최소한의 품격도 이렇게 날려버릴 수가 있는가 좀 씁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불현듯 떠올랐는데요. 박근혜하고 최순실의 현재 관계는 어떻습니까? 불편한 관계인가요? 아니면은 여전히 운명 공동체입니까? 일단은 뭐 두 분이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둘 다 각자 사는 게 제일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본인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자기도 그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밖에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익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두 사람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며칠 전에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배신을 당해가지고 저 사람이 다 나한테 덤터기를 뒤집어 씌운 걸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예.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났으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원래 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라면서 지금 책임을 떠밀고 있으니까 예. 그거를 만약에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최순실이 혼자 다 안고 가야 되는데 물론 법리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요. 심정적으로라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언니가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다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나 하면서 지금 굉장히 억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두 사람이 명확하게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그냥 따로따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차간에 서로 챙겨줄 이유도 없고 자기 유리하도록 재판을 끌어갈 텐데 근데 문제는 지금 박근혜가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면 일방적으로 최순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장하는 거의 요지가 재판을 좀 빨리 끝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 재판을 빨리 끝내가지고 구속영장을 더 늘려가지고 발부하지 말고 그냥 1심 재판 빨리 끝내고 내가 항소심에서 좀 다투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부 이유를 든 것이 검찰이 공판을 지연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갑질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검찰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 계속 공판을 질질 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억울하다. 그러니까 빨리 좀 재판을 진행해달라라는 지금 취지거든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물리적으로 변호인들이 사임을 하게 되면 계속 좀 늘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은 조금 늦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최순실 씨는 본인도 원하고 있고 변호인도 따로 사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선고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재판 결과에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래요. 최순실의 이런 엮기, 합승하기, 편승하기 이런 행태 향후에 재판 전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겠죠. 일단은 뭐 지금 신속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거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든 재판을 계속 늘려가지고 지연시키려는 일종의 전략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최순실 씨는 그렇지 않고 정반대로 나는 어쨌든 내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좀 끝내달라는 이유니까 아마 그거에는 지금 청와대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는 자료들 또 국방부라든지 뭐 다른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보강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1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새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들이 만약에 이제 더 명확해진다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는 더 증거 자료가 발견이 돼가지고 검찰에서 막 진행이 되는 것보다 일단 한번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나면 그 이후에 형량이 높아지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양형부당을 이유로 뭐 다투게 되더라도 일단 빨리 끝내게 놓게 되면 검찰이 나중에 이제 추가로 기소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기소를 받아가지고 끝난 재판에 대해서는 다시 하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복잡해지는 감이 좀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 뭐 지금 별다른 수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어가지고 지금 그냥 모두가 예상하는 것 이상의 카드를 지금 던진 상황이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범죄 혐의들이 드러나기 전에 일단 재판이라도 빨리 끝내자. 그게 나한테는 최대한의 이익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조기에 판결을 받는 것이 손절매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렇죠. 오히려 길게 가가지고 1심 재판도 늘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거하고 또 보조를 맞춰가지고 또 길게 늘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어떻게 또 드러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짧은 기간의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또 초반에는 기억하시다시피 검찰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고 뭐 이랬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된 내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서 지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막 들이다 파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인의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행되던 재판을 세우고 다시 뭐 쟁점 정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병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이렇게 이제 되면 그럼 본인한테는 정말 유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자. 그래서 1심이라도 빨리 받아놓고 딱 내려진 판결 내에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쟁점만 놓고 다투면 되니까요. 그런 전략을 핀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냥 각자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거로 봐야 되겠죠. 어떻게 요즘 최순실이 슬쩍 박근혜한테 책임 떠넘깁니까? 글쎄요. 제가 이제 뭐 재판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직까지도 변호표를 뽑아가지고 또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박근혜 그 전 대통령 재판을 직접 관람을 한 적은 아직 없는데 예.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분위기라든지 또 법정에서는 대리인들이 주로 이제 발언을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심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낸 적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요. 이렇게 또 틈이 벌어지는 사이에 최순실은 살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 가장 좋은 방책은 박근혜한테 책임 떠넘기기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1심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나게 되면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신랄 같은 희망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뭐 자기 유리한 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리고 최순실 씨만 해도 구치소 안에서 뭐 사람들하고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뭐 자기의 형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그런 수용자들의 생활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1심 판결이 만약에 중형으로 나게 된다 그러면 분명히 심경의 변화가 한번 있을 거거든요. 예. 야,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운 형이 나왔는데 나 혼자 이렇게 다 갈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검찰 수사, 그러니까 뭐 지금 밝혀진 것 말고도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만약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다면 그런 거에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협조를 한다는 말은 이제 박근혜한테 책임을 슬쩍 전가하는 그런 행태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그런 것들 타이밍을 검찰도 보고 있겠죠? 보고 있을 텐데 지금은 뭐 그게 그렇게 검찰한테 중요하게 필요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지금까지 밝혀진 여러 비사실로 뭐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보다 최순실이 몰래 빼돌려가지고 감춰놓은 재산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와 관련해가지고는 최순실이 절대 뭐 검찰이 협조하거나 뭐 그럴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뭐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이제 나름대로 검찰이 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
고민은 하고 있을 텐데 그거는 누군가의 협조를 받아서, 그러니까 최순실이라든지 정유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거는 아무튼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최순실은 속도전, 박근혜는 지구전, 그리고 둘 사이는 점점 틈이 벌어진다. 오늘 핵심적으로 뽑아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기 직을 걸어야 돼. 뭘 자꾸 걸으라 그래요. 직업도 없는 사람한테 뭘 자꾸 걸으라 그래. 질문서를 거는 거야. 이게 없어 이제 다 던지고 나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대략 흐름을 알 것 같아요. 자, 김프로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이 났어요? 아, 유엔에서 유엔군을 파병한다고 합니까? 날 구하러?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유엔이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럼 큰일이 뭔데? 내일 서울에 수백만 모이나? 내가 총동원령 내렸잖아. 응? 지난 3.1절 때 200만 태극기 집회처럼. 카카, 언제 200만이 모였습니까? 그런 보고를 받으셔도 믿으시면 안 되지요. 촛불보다 더 모였다 이런 구라에 속아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파면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 씨발, 그 흑역사를 왜 또 거론하는 거야? 지금도 그 멘털리티 그대로 아니십니까? 카카, 이젠 촛도 없어요. 카카 지지하는 사람이. 자유당에서도 이젠 나가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먹었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찾기만 했는데 뭐든지 기브앤테이크지. 뭐 주는 게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 거 아니겠어? 나도 박근혜 시계 제작해야겠어. 단체 기념품 어디다 주문할 수 있지? 카카,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가 어디야? 내 PR이라고. 내 PR 아세요? 내 PR? 기념품 샘플만 3만 가지가 넘고요. 단체 주문에 거의 맥합니다. 뭐 대충 엉망으로 만들지 않고 기념품 만드는 분들의 체면까지 고려합니다. 내 PR. 포털에서 내 PR을 치시면 됩니다. 032-519-4810 032-519-4810 여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PR에다가 그네시계 만들어달라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그 그네시계가요, 아침 6시 40분 그리고 저녁 7시 38분에 자동으로 알람이 울립니다. 아침 6시 40분은 서울구치소 기상시간이지요. 그러면은 저녁 7시 38분은 뭐야?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38분 김재규가 쏜 총이 빵이야. 아! 이 씨발 새끼가 지금 날 갖고 놀려? 남의 아픈 가족사를 왜 건드려? 카카, 단식 투쟁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뭐든 해야지. 감옥 밖으로 나가려면. 그렇다면은 삭발 투쟁은 어떨까요? 삭발 투쟁? 아니, 그거 하면은 더 빨리 나갈 수 있나? 뭐든지 다 한다면서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삭발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나는 거지요. 아니, 법정 안 나간다니까 이 새끼. 뭘 들었어? 그러면은 단식해도 모르겠군요. 살 빠진 모습, 수척한 모습을 보여줘야 여론이 돌지요. 아, 그게 그렇겠구나. 그러면은
재판정에 꼭 나가야 하나? 나가시죠. 그리고 재판 내내 아무 이야기 안 하면서 재판장한테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겁니다. 그거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형을 선고받아야 정치 보복의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재판정 나가서 재판장한테 내내 빠큐를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중에 엉덩이 까고 똥 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거나 아니면 이거 미친 거구나 이러면서 석방해 주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지요. 이 씹새끼, 너 나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씨발 새끼야, 난 소중해. 문제 드리겠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기장과 노조위원장, 모기업인 코레일 본부장 등 현직 임직원 자녀 12명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두고 현대판 땡땡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려와 조선시대의 중신과 양반의 신분을 우대해서 친족 그리고 처족을 과거와 같은 선발 기준이 아니라 출신을 고려해서 관리로 채용하는 제도, 이른바 금수저 제도, 이걸 일컬어 땡땡제라고 하지요. 땡땡제, 이게 무슨 제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변이제, 2번 조갑제, 3번 음서제, 4번 노예제, 5번 피닉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박근혜의 국제법무를 맡고 있는 법률자문회사의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MH그룹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정치 유머집 이니와 수기를 선물해드립니다. 도서출판 시간의 물레에서 협찬해 주셨네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 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살구와 다래님,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이 다시 수입되게 생겼네요. 닥치면 쥐잡지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 참 부끄럽습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는 기자의 자였는데요. 당첨자 베르사유님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끝말잇기는 자가당착. TBS에 대한 국민의당 김경진과 이용주의 태도가 자가당착입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분의 1위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의 또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주간은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서 여야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시간이었는데, 저 공무원을 해본 적은 없지만은 공무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굉장히 좌불안석 아닙니까? 제일 긴장하는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요, 정쟁으로 인해서 파행이 계속되다가 그러다가 국정감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는 경우,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잔뜩 긴장했다가 긴장이 이완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사히 넘어가긴 했지만은 정치권을 향해서 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좀 국정감사라는 게 국정을 감사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허무하게 끝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뻘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미 SNS를 통해서 많이 퍼진 장제원 의원이 국감장에서 박원순 시장한테 한 질문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회적 경제. 네네. 17일에 있었죠. 그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장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서울시가 발간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념 공세를 펼쳤습니다. 대부분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손가락질도 막 해가면서 액션도 엄청 크더라고요. 교묘하고 악랄한 이념 주입이다. 아이들 정신세계를 강탈하는 행위다. 빨갱이다. 사회주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장제원 의원이 지목을 한 서울시 사회적 경제교과서 만화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만화 내용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 만화를 찾아봤는데, 장제원 의원이 뭐 섬뜩함을 느꼈다. 악랄한 이념 주입이다. 이렇게 말했던 그 만화요. 제가 그 만화를 보고 푹 하고 첫장면에서 뿜어버렸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배우는 사람들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경제학 교과서 거의 앞 페이지쯤에 나오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걸 서울시에서 만화로 그려놓은 거더라고요. 예. 이제 그 논란이 있으면서 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사회적 경제하고 사회주의를 혼동한 게 아니냐 이렇게 반론도 펼쳤고, 표창원 의원이 사회적 경제는 조선 비지에도 소개됐고 엘린 오스트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이 사람이 이론적 체계를 닦은 거고 이렇게 사이다로 이제 팩트 포킹했다는 것도 반론이 나와서 예. 그 설명은 드리지 않겠는데, 제가 이 만화를 보고 너무 황당했었던 건 오스트롬까지 갈 것도 없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의 만화였어요. 그 만화는요. 우선 만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모두가 고등어를 오래 잡으려면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선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선택. 한 어부가 야 고등어에는 따로 주인이 없어.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 그러면 내가 먼저 잡고 많이 잡을수록 유리한 거잖아. 다 내 거야. 내가 모조리 잡을 거야. 해서 고등어를 다 잡아갑니다. 나는 부자다 하고 소리를 치는데 다른 어부들도 뭐야. 우리도 더 많이 잡자고 이렇게 해서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고등어를 잡는 바람에 고등어가 멸종이 됐다는 슬픈 이야기가 첫 번째 선택이고요. 예. 두 번째 선택은 어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등어는 누구 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데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지만 그러면 너도 나도 잡겠다고 달려들 것이므로 이러면 고등어가 멸종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잡을지 협동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웅성웅성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잡을 때는 양을 딱 정해서 잡도록 하고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쓸 돈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좀 더 많이 잡게 해주고 고등어 보존을 위해서 너무 많은 남획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이런지 약속을 해서 고등어를 이제 시켜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얘기를 하는 건 첫 번째 경우가 우리 시장 경제에 나타나는 한 모습이고 두 번째 경우가 사회적 경제로 극복할 수 있는 한 모습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지금 요 예는 서울시가 새로 만들어낸 예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경제학을 배울 때 진짜 가장 기초적인 교과서의 경제학 원론의 굉장히 앞부분에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떡하니 전시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을 풀어서 쓴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악마적인 이념주의라고 이야기를 한 그 이론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학도들이 1학년 1학기 한 3교시쯤에 배우는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학도들이 다 악마군요. 그렇죠. 그런 셈입니다. 근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무 유명해서 이게 논술 시험에도 맨날 나와요. 2017년 서강대 논술 문제도 이 공유지의 비극이 나왔고요. 2009년 이화여대, 2014년 한양대 모의 논술에도 나왔습니다. 이게 웬만한 고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장제원 의원 이야기대로라면 고등학생들도 지금 다 빨갱이인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독서 잡지에 이제 기고를 하고 있는데 저도 2016년에 중학생들 대상으로 한 잡지에 공유지의 비극을 주제로 썼었어요. 예, 마을 주민들끼리 의논을 하고 협동과 연대로 고등어를 잡는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거의 중학생들이 알아들었거든요. 예, 중학생들도 빨갱이가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장제원 의원님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이 무식하다고 다 빨갱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의원님이 무식하시면 의원님이 공부를 더 하셔야지 그걸 왜 서울시에다 대고 지랄을 하시냐는 거죠. 중학생도 설명하면 알아듣는 기초적인 경제학 이론을 이해를 못하는 건 의원님 무식 탓이지 서울시 탓이 아닙니다. 네. 저게 왜 빨갱이 이야기가 아닌지 경제학 원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설명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진보적 경제학자의 이론이 아니고요. 경제학 교과서, 고등학교 논술 해설집에 나와 있는 아주 보편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자본주의 시장 경제학의 철학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다. 그리고 인간이 이기적으로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시장은 그걸 잘 조율을 해서 세상은 영원히 발전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문제를 연구를 하는데 야, 진짜로 인간이 이기적이기만 하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 하고 궁금증을 갖다 보니 그게 아닌 경제학적 사례로 처음 발견된 게 이 바로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그 미국 생물학자였던 가렌 하딧이라는 사람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유명해졌고요.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실제로요. 영국 산업혁명 시대에 이 일이 있었습니다. 목초지가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이 목초지는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목초지에 이제 사람들이 양을 기르죠. 10가구 사람들이 10마리씩 양을 기르고 있습니다. 100마리가 이 목초지에서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목초지의 풀의 양은 한 100마리 정도가 양을 먹이면 딱 적당해요. 그런데 한 명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야, 목초지가 누구 땅도 아니잖아. 공유지잖아. 그러면 내가 양을 좀 더 키운다고 해서 내가 돈이 더 들 게 없겠네? 그래서 이 욕심 많은 한 주민이 양을 15마리를 키우기 시작해요. 내 땅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그래? 그럼 나도 15마리 키워도 되겠네? 너도 나도 15마리씩 키우기 시작해서 100마리만 먹을 수 있는 목초지에 150마리의 양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목초지가 풀이 싸그리 말라버리고 황폐화되는 거죠. 요걸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경제학 이론대로라면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호모 에코노미쿠스였고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학에 숭배하는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번영과 발전이 가져와야 되는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모두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유지가 있을 때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기적인 인간을 그냥 풀어놔두면 세상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닥친다라는 게 경제학의 가르침이에요. 이기적인 인간만으로는 세상이 번영한다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첫 번째 오류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공중 화장실 휴지는 굉장히 빨리 없어지잖아요. 이게 되게 자주 드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공중 화장실은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게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내게 아니니까 깨끗하게 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휴지가 아니니까 막 쓰는 겁니다. 공유지, 공공의 재산을 막 쓰기 때문에 이 공유지에서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놔두면 휴지도 빨리 없어지고 화장실도 지저분해집니다. 공유지 비극의 대표적 사례죠. 공해, 이런 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하늘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요. 공장이 그냥 공해를 막 뿜어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이기적인 공장주들의 생각을 그냥 놔두면은 지구의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이 돼서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라는 게 공유지 비극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아까 만화에 나왔던 고등어 사례예요. 역시 대표적인 공유지 비극 사례입니다. 바다라는 건 공유지니까요. 누구의 것도 아니죠. 이기적 인간이 지배하게 놔두면 첫 번째 만화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잡아야지 하고 달려들어서 고등어가 멸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시장이 빨갱이 만화다라고 개거품을 끈 그 만화의 첫 번째 선택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악의적으로 악랄하게 그린 게 아니고요. 중학생들도 알아듣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를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장제원의 스펙타클한 무식함이 여기서부터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 네. 경제학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제원이 분명히 좋아할 만한 자유시장 경제 방식의 해결책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공유지의 비극이 왜 생기느냐.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자고 생각을 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공유지가 누구의 것인지 소유권을 명확히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개입하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인 시장경제식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초지에는 공유지의 목초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양을 15마리씩 키우는 거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목초지를 여기는 이 땅, 여기는 이 땅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땅인데 막 양을 풀어가지고 자기 땅을 다 망칠 리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과거에 밀렵꾼들이 코끼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서 멸종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코끼리 상어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시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코끼리가 사는 지역을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부족들을 불러요, 주장들을. 그래서 여기는 A 부족구역, 여기는 B 부족구역, 소유권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 니네 구역 안에서는 마음대로 잡아. 우리 상관 안 해. 멸종시키건 알아서 해. 이렇게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사적 소유권이 확정이 되면 부족 구성원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요. 옛날처럼 코끼리를 마구잡이로 잡았다가는 자기 구역 안에 코끼리가 멸종될 거잖아요. 내 땅이니까요, 이제부터는요. 그래서 내 구역 안에서 코끼리가 멸종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족원들은 자기 구역 안에서 코끼리를 잡되 숫자를 자율적으로 조절을 해나갑니다. 스스로 자원을 아끼게 됐다는 거죠.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실제로 아까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났던 목초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목초지의 소유권이 정해지면서 목초지의 유럽 사람들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는 토마스 거, 저기는 로버트 거 이렇게 정해지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농장이 커지는 현상을 유명한 대농장화 운동, 앵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농촌의 현상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해법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로 장제원이 싫어하는 사회주의적, 국가통제적인 해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공유지 비극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공중화장실 휴지가 너무 낭비되는 게 문제라면 정부가 경찰을 풀어요. 그래서 똥 누는 사람들 화장실 휴지를 10장 이상 사용하면 사형 뭐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바다에서 고등어 10마리 이상 잡으면 죽여버린다 뭐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거죠. 코끼리 10마리 이상 잡으면 주리를 튼다. 이런 식으로 규칙과 규율을 통해서 시장 자유를 완전히 국가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요. 장제원은 왜 시장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느냐. 그거야말로 빨갱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이 방법을 차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1번 방법. 소유권을 정해주는 시장경제식 해법을 사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오염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하늘을 어떻게 여기는 네 땅, 여기는 내 하늘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까? 서로 구분을 한다 쳐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는 내 하늘이니까 잘 아껴야지 해봐야 옆 하늘에서 공장 오염 뿜어버리면은 공기 타고 넘어와 버리지 않습니까? 이 하늘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과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명확히 해도 오염 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국가들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규제를 합니다. 2015년에 있었던 그 파리 기후협약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해법입니다. 각 나라의 자율에 맡기면 아무도 스스로 온실가스를 안 줄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엔이라는 세계 대표 기구가 나서서 강력한 규율을 만들고 시장을 제어하자.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만든 물건을 다른 나라가 사주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놓는 거죠. 제가 왜 장제원 씨가 무식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서울시 만화에서 두 번째 꼭지가 이런 내용이었다면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야 된다. 고등어를 못 잡도록 막아야 된다. 이런 만화였다면 예. 장제원이 박원순 시장 보고 빨갱이 교육을 하고 있다. 인연주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이라면은 박정희가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박정희가 했었던 통제의 경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1970년대 경제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하고 아예 먼 경제였습니다.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국가의 통제를 어느 정도 인정하기까지 하죠. 근데 아무튼 장제원이 박원순 시장 보고 빨갱이 사회주의 이념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두 번째 만화가 이런 내용이었어야 돼요. 저는 이걸 빨갱이 이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의 개입이 때때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의할 수는 없어도 그게 빨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요. 만화가 최소한 이런 내용이어야 장제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 만화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잖아요. 만약에 장제원 주장대로라면 만화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고등어를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니까 이제부터는 국가가 규칙을 정해서 고등어 많이 잡으면 벌금을 물리자. 이런 내용이 그려져 있어야 장제원 얘기가 뭔 말인지라도 제가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화는 주민들끼리 모여서 협동하고 연대하고 회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내용을 붙잡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하고 연대하고 회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이 방식은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을 하는 굉장히 유력한 세 번째 방식으로 경제학에서 제시가 됩니다. 왜 세 번째 방식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냐면 두 번째 국가 개입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 앞마다 경찰을 배치를 해서 휴지 닦을 때 10장 쓰는지 안 쓰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니 휴지 좀 많이 썼다고 사형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분명히 해주는 방식으로는 다 해결이 되느냐?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엔클로저 운동처럼 울타리를 쳐서 여기는 이 땅, 여기는 이 땅 이렇게 구분을 해줘 봤더니 자기 땅을 아끼게 되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땅의 넓이가 커지는 대지주가 등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옛날에는 공유지였던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점점 더 울타리를 넓혀요. 그래서 영국 산업혁명 시대 엔클로저 운동이 끝나고 났더니 살아남은 농민은 대지주 몇 명밖에 안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도시로 쫓겨나서 최하위 노동자가 되죠. 그러니까 각자의 소유권을 정해주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자본주의 시장 질서에 의해서 독점이 등장을 하게 되고 시장을 지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지의 공공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 방식이 둘 다 적절치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경제학자들이 발견한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을 아낄 수 있도록 서로 협동하고 연대하는 겁니다. 벌칙을 주는 방식 대신에 인간이 원래 소통과 신뢰를 통해서 서로를 돕고 사는 존재라는 걸 믿는 거죠. 이걸 서울시가 지금 만화로 그린 겁니다. 그 고등어 사례는 없는 사례를 지어낸 게 창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에요. 1970년대 초반에 터키 알라냐냐라는 그 해안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어민들이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해산물이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때 알라나 지역 어부들이 모여서 해법을 찾습니다. 바다의 소유권을 정해주는 자유시장 경제 방식을 도입한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정부에 요청을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통제를 가하는 국가 통제식 방식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이 어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리고 어부들이 낚시를 할 순서를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양도 구체적으로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한 어부들이 공평하게 물고기가 제일 많이 잡히는 지역에 똑같은 시간을 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연대와 협동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이 알라나 지역 어부들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물고기를 아끼는 게 모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공유를 한 거죠. 이 방식은 기존의 사회주의 방식도 아니고 기존의 시장 경제 방식도 아닌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이게 제3의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장제원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게 빨갱이야, 야 사회주의야, 이념주의야,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장제원 씨는 국회의원 때려치우시고 논술학원부터 좀 다시 다니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은요. 예. 제가 사실은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세 번째 해법,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협동과 연대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월요일에 사회주의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켜서 월요경제학 시간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한 사흘 정도만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공유지의 비극 이야기를 아주 살짝이라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월요일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월요경제학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제원 의원이 이 방송 들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 국면 때 아주 날선 질문으로 아니 보수 정당에도 저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새누리당을 박차고 나가서 바른정당 건설에 역할을 했을 때 저 사람 슬쩍 한번 희망을 걸어도 될까 했는데 요즘 자유한국당 돌아가서 왜 그러시는 거죠 저분은 진짜?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사실은 지금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25% 이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안에서도 박근혜 지지자들이 상당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박근혜 지지자들로부터 완전히 공적이 된 거 아니에요? 지난 연말 국면을 지나면서.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시 환심을 얻기 위해서 더 날석에 지금의 여당과 각을 세우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 무슨 이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념이 있는 게 아니군요. 그냥 당연하죠. 탈이념. 그런데 사실 또 이념에 너무 경도되면은 대중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게 또 한국적 토양입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보수를 지켜라라는 명제에도 담았는데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후보 등록만 한다고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시험 봐서 낙방하는 사람은 후보 등록 못하고 이러면 위헌이거든요. 네. 이건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다 보게 하고요. 그 시험 성적을 공개. 그렇죠. 이 공보나 혹은 뭐 벽보에 붙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역사, 철학 그리고 기본적으로 법. 그래서 일반 국민들보다는 더 품격 있고 학식 있는 이런 교양을 갖춘 그런 후보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판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다 드러나겠죠. 아니 장제원 이런 사람이었어라는 생각을 뭐 가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예. 아니 공유지의 비극을 몰라도 되는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니까요. 왜 나서가지고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냐. 아유, 공갈지의 비극, 공갈지의 비극 참담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 또 공유지의 비극 시리즈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이 보도한 MH그룹의 보고서가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MH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을 맡고 있는데요. MH그룹은 박근혜가 서울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자신들의 보고서에 실었습니다. 국내 언론의 기사들은 CNN이 MH그룹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비치게끔 보도했는데요. 비영리 외신 번역 전문 언론기관 뉴스프로는 국내 언론이 CNN 보도의 앞뒤를 잘라붙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CNN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취지로 전달되도록 기사를 짜깁기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한 것인데요. 먼저 MH그룹의 보고서 초안에는 박근혜가 바닥에서 잠을 자왔다라고 기재됐는데요. CNN은 박근혜의 독방에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MH그룹 측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를 대변하는 로드니 릭슨 변호사는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당초 CNN의 보도에는 이런 취재 과정이 모두 담겼습니다. 또한 CNN의 보도 후반부에는 박근혜가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임을 강조하며 박근혜가 탄핵된 과정을 다뤘습니다. 당초 CNN 보도는 MH그룹의 인권 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 보도에는 이 점이 생략되고 CNN이 MH그룹 측의 주장만 실은 것처럼 전달됐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근혜를 변호했던 김평우 변호사와 지지자들이 MH그룹의 사건을 의뢰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전망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제법률팀을 선임해 구명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JTBC 뉴스룸에 출연한 노회찬 원내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그걸 굳이 MH그룹을 택하고 또 MH그룹이 로드니 딕슨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한 것은 그 전략적 목표, 그 목표가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등을 구실 삼아가지고 조기 석방을 유도해내서 국내외적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CNN을 그래서 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딕슨 변호사가 모 일간지에 한글로 된 광고를 실었다. 이미 여론전은 시작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끓어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아침 서울 기온 11도를 나타내며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종일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구와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시가 있는 금요일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박노해 시인이 쓴 두 번째 시집 참된 시작에서 옥중에서 쓴 시 몇 편 보겠습니다. 자, 박노해, 노동해방의 줄임말 노해. 본명은 박기평,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박노해는 박해받는 노동자의 해방을 위하여 줄임말이라고 그러죠. 아, 박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라는 시집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어제 김 PD께서 옥중과 관련된 옥중에서 쓴 시 있으면은 좀 소개해달라고 해서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보니까 내 눈에 띄는 게 이 박노해 시인의 참된 시작이었어요. 근데 지금 옥중에 있는, 옥중도 아니죠. 화려한 황제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산호맹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서 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죠. 근데 24일 동안의 아주 참혹한 고문 끝에 산호맹 사건의 두목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고초를 겪었던 시인입니다. 그 시인이 감옥에서 쓴 시편들을 모아놓은 일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옥중 시집이나 옥중 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사상가들, 기존의 체제에서 볼 때 의미 있는 불온한 사상가들이 쓰는 글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려니까 참 난감하고 너무 사치스럽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런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차갑고 더러운 방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생생하게 겪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박노해 시인의 목소리를 역으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먼저 경주 교도소로 이감되면서 자기 누나에게 박노해 시인이 건넨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예. 맨 앞에 실려 있는데요. 경주 남산 자락에 나를 묻은 건이라는 시입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찬 날이다. 경주 남산 민들레 꽃씨는 바람에 흩날리고 바람 속에서 바람을 품고 천년의 긴 호흡으로 경주 남산 자락에 나를 묻은 건 바람이었나 하늘이었나. 밤새 독거방 낡은 창은 덜컹대고 감시등 불빛 아래 유유히 떠도는 민들레 꽃이처럼 내 영혼은 저문 들길 지나 낯선 산구비를 돌아서는 출가승의 옷자락처럼 허어로운데 무섭구나 지나온 날 깊어가는 상처는 그칠 줄 모르고 사흘 밤낮 몹시 아픈 날 스스로 치욕의 삭발을 하고 찬 마룻바닥에 몰아누워 회색 벽에 무겁게 토해내는 신혈의 부르짖음. 무너졌다. 패배했다. 이렇게 흐르는 눈물 흐르는 대로 흘러 그래 지금 침묵의 무덤을 파고 나는 묻는다. 나를 암장한다. 숨죽인 호곡처럼 머리 푼 밤바람은 쓰러지는데 어둠 속으로 얼굴들이 흐르고 해가 길어지고 해가 짧아지고 설이 내리고 눈이 내리고 죄닦음이 다하고 눈 맑아진 어느 날 내 속 어딘가에 숨어있던 씨앗 하나 피투성이 목숨으로 품어온 씨앗 하나 한순간 싹이 틀까 젖어드는 눈 감으면 벽 그림자 상처 속에 싹 트는 씨앗 하나로 경주 남산 자락에 나를 묻은 건 바람이었나 하늘이었나. 네, 이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고통스러운 고문 끝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길어올린 빛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을 그 사람들에게 길어올리라고 사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더 큰 고문이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그런 시어를 뽑아내라고 못 뽑아내면은 코털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다리털을 하나씩 뽑고. 네, 어떤 상상력도 어떤 사고력도 없는 사람들이 인권을 운운하는 게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할 말을 잊게 만듭니다. 예.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은 저렇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아무개하고 같이 어울려 놀았던 모양입니다. 내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단어는 인권이다. 이런 의식만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초보적인 염치는 있었다. 이 말은 할 것 같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또 옥중 생활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 몇 번 말씀드릴 텐데, 예. 그 고통들을 제대로 겪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건 제가 굳이 감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성호를 긋는다는 시입니다. 우리 박노해 선생은 천주교 가톨릭 신자인데요. 이 안에서 어떤 내면의 풍경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사형이다. 이렇게 올 것이 온 것이다. 호송차는 사이렌 소리를 지르며 밤길을 달리고 붉은 포승줄에 묶여 다시 돌아온 독거방. 마룻바닥에 놓인 식은 짬밥 앞에서 침묵의 성호를 걷는다. 떨리는 성호를 걷는다. 나는 지금 외로운 것이다. 나는 지금 붙들고 싶은 것이다. 이 운명을 피해보고 싶은 것이다. 밧줄에 목 매달리는 불안함도 뼈아픔도 다 마주치면 순간인데 새삼스런 이 울음은 나약한 인간의 애착인가 두려움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보며 사라져갈 내 인생 위에 성호를 긋는다. 나의 노동과 시와 투쟁의 기억 위에 서러운 애무처럼 성호를 긋는다. 마지막 검은 천이 두 눈을 가리우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래 좀 더 의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좀 더 순결하고 좀 더 아름다운 노동자의 미소를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마에서 심장으로 이어지는 침묵의 성호를 걷는다.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절정. 그 검은 땅 위에 비가 내리면 노랗게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끝내 부활로 이어지고야 말 나의 사랑, 나의 믿음. 우리들 혁명의 성호를 긋는다. 네, 이런 명편입니다. 예. 그래도 한 나라에 어떻게 됐든 한 나라에 지도자 노릇을 했다면은 최후의 양심이나 염치나 부끄러움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저렇게 끝까지 분탕질하는 걸 보면은 그야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
우리 김 PD 대청소 해보셔서 알죠? 예. 대청소하는데 한 사람이 맡기면 얼마나 힘듭니까? 대청소는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치 세력들에게 청소를 맡기는 건 어쩌면 우리 시민들의 직무유기인지도 모릅니다.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저렇게 까발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조금이라도 한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이런 시편이라도 읽으면서 자기 양심에 조금이라도 하소연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을 기대하는 것도 우리의 과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게 지치고 뭐 진저리가 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해서 한 편 더 보겠습니다. 그 악명 높은 안기부 있지 않습니까? 예. 안기부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을 겪고 정말 진이 빠진다는 상태까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간 이하의 시간을 보냈던 그 상황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마지막 시라는 작품인데요. 앞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는 안기부 지하밀실 151호. 체포된 지 열흘쯤 된 날짜조차 알 수 없는 저녁 시간. 이제 나의 체력은 소진되어 자꾸만 헛소리와 환영에 시달리면서 나는 차츰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조직을 지키기 위하여 수백 수천 동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자결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숨죽인 흐느낌으로 이 시를 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안기부 지하 밀실을 이 시대의 막장이라 부른다. 소리쳐도 절규해도 흡혈귀처럼 남김없이 빨아먹는 저 방음벽의 절망. 24시간 눈 부릅뜬 저 새하얀 백열등. 불어, 끝없이 이어지는 폭행과 온 신경이 끊어 터질 듯한 고문의 행진.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무너질 수는 없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우리들 희망의 파괴, 우리 민중의 해방 출구의 붕괴. 차라리 목숨을 주자. 앙상한 이 육신을 내던져 불패의 기둥으로 세워두자. 서러운 운명, 서러운 기름밥의 세월, 뼈골시계 노동하고도 짓밟혀 살아온 시간들, 면도날처럼 곤두선 긴장의 나날 속에 매 순간 결단이 필요했던 엄혹한 비밀활동, 그 거칠은 혁명투쟁의 고비마다 가슴치며 피눈물로 다져온 맹세, 천만 노동자와 역사 앞에 깊이 아로새긴 목숨 건 우리들의 약속, 우리들의 결의. 지금이 그때라면 여기서 죽자. 내 생명을 기꺼이 바쳐주자. 사랑하는 동지들, 내 모든 것인 살부치 노동자 동지들. 내가 못다한 엄중한 과제, 체포로 이어진 크나큰 나의 오류도 그대들 믿기에 승리를 믿으며 나는 간다. 죽음을 향해 허청허청 나는 떠나간다. 이제 그 순간 결행의 시간이다. 35세 상처투성이 내 인생 떨림으로 피어나는 한 줄기 미소. 한 노동자의 최후의 사랑과 적개심으로 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 마지막 생의 외침. 끝끝내 이 땅 위에 들꽃으로 피어나고야 말 내 온 목숨 바친 사랑의 슬로건. 가라 자본과 세상 쟁취하자 노동해방. 네, 이런 절창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일만 남은 사형수분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풀려나신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민청학년 사건 네, 휘말렸던 분들 있죠. 부당하게 휘말렸던 분들. 이분들을 보니까 말이죠. 삶의 극단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유머를 잃지 않으세요. 그거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분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감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추한 사람하고 비교하게 됐네요. 사실 조금만 돌이켜보면은 식민지시대부터 엄혹한 옥살이를 하면서 글을 썼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싸움의 시간들이 지금 우리를 있게 한 건데 그런 추한 사람의 행태들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면 어떻게 해볼 것 같은데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 어쩌겠습니까. 금방 읽어드린 시편처럼 안기부의 혹독한 고문들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심정이에요. 그럴 수 없겠지만 정말 이 고통스러운 옥살이가 어떤 것인지 정말 절절하게 체감하고 나서야 깨달을지 참 난감한 일이네요.
이럴 때일수록 아까 대청소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현 정치 세력들에게 청소를 맡겨서는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맡겨서는 요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는 뜻이 있는 시민들이 저 청소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촛불 혁명 이후 벌써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노해 시인이 옥중에서 쓴 시 몇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사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국민의 촛불 시위 이것이 동력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또 새로운 정부를 들어서게 만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고비고비마다 국회한테 헌법재판소한테 모든 역할을 맡겼다면은 저는 박근혜 탄핵은 불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우리 시간이 있으면 우리 촛불혁명을 기리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 촛불혁명이 없었다면은 지난 몇 달에 걸친 우리 시민들의 함성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 네.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칩니다. 차기 대법원장을 임기 3개월 앞두고 박근혜가 결정했겠죠. 그렇겠죠. 그뿐만입니까? 헌법재판소 소장도 박근혜가 선택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애국가 가사대로 하느님이 보호하는 나라다. 이 나라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시민들이 끌어냈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이 바로 이 시민들의 촛불혁명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수감 생활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MB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들에게 독방을 주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공거방을 배당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면 조금 깨달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 시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민들레처럼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일주일의 단식 끝에 덥수룩한 수염, 초췌한 몰골로 파란 수위에 검정 고무실을 끌고 어질어질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굴비처럼 줄줄이 엮인 잡범들 사이에서 박노해 씨 힘내십시오. 어느 도적놈인지 조직폭력배인지 민들레꽃 한 송이 묶인 내 손에 살짝 쥐어주며 환한 꽃 인사로 스쳐갑니다. 철커덩 어둑한 감치방에 넣어져 노란 민들레꽃을 코에도 볼에도 대어보고 눈에도 입에도 맞춰보며 포근한 새봄을 애무합니다. 민들레꽃 한 송이로 환하게 번져오는 생명의 향기에 취하여 산다는 것은 정녕 아름다운 것이야. 그러다가 문득 내가 무엇이길래 긴장된 마음으로 자세를 바로 하며 민들레꽃을 바라봅니다. 어디선가 묶인 손으로 이 꽃을 꺾어 정성껏 품에 안고 와 내 손에까지 몰래 쥐어준 그분의 애정과 속뜻을 정신 차려 내 삶에 새깁니다. 민들레처럼 살아야 합니다. 차라리 발길에 짓밟힐지언정 노리개꽃으로는 살지 맙시다. 흰 백합 진한 장미의 화려함보다 흔하고 너른 풀잎 속에서 자연스레 피어나는 우리 들꽃의 자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조금도 쓸쓸하지 않은 봄비 뿌리면 그 비를 마시고 바람 불면 맨살 부대끼며 새순과 흙무더미 들풀과 우러져 모두 다 봄의 주체로 서로 빛나게 하는 민들레의 소박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있죠. 아주 긴 시인데요. 어떤 잡범이 따옴표 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범이 묶인 손으로 꺾어준 민들레꽃을 보면서 이대로는 부자앉을 수 없다라는 다짐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민들레처럼까지 한번 다시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서 감옥에 있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 동정이란 얼마나 값싼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고안 나오셨습니다. 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을 만났는데요. 양극화 해결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인 척하지 마십시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하나 둘씩 나가리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영주 이사장도 사퇴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공석이 된 자리는 다른 분들이 맡으면 해결되는 거죠. 정말 매정합니다. 저는 국민의당 구성원들에게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토사구팽은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안 대표님, 그러면은 이유미 씨, 이준서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보 조작에 앞장섰던 이들 지금은 토사구팽 당했잖아요.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구치소. 소주. 나중에 소주나 한잔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다 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폭탄주 매니아니까 이준서랑 이유미한테도 폭탄주를 먹이겠습니다. 과음한 다음 날이 걱정돼도 말이지요. 근데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술친굼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쾌한 아침이 이유미와 이준서를 기다릴 것입니다. 국내산 굼벵이와 몸에 좋은 재료들로 만든 술친굼. 저 안철수는 포도 10,000원어치보다 술친굼을 더 좋아합니다. 네, 구치소에서 소주. 안 대표님이 끝말잇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대통령님 이어가 주시죠. 소주. 주변. 안 대표님, 주변을 좀 둘러보세요. 국민의당 의원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국민의당 의원들 복당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변태. 우리 국민의당이 변태입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해도 어차피 또 탈당하고 나올 텐데 뭐하러 돌아갑니까? 사람은 실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 좋으라고 여당에 힘을 실어줍니까? 변태. 태풍. MBC를 향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우리가 추천했던 이사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어요. 팀장 겸 사장처럼 결기를 보여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문화진흥회 사퇴이사들 빈자리, 후임 추천권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다. 이걸 알아야 해요. 홍 대표님,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6개 여권 추천 이사는 항상 자유한국당이 지정해야 되는 겁니까? 태풍으로 끝났습니까? 풍문.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를 자진 탈당시킬 거라고 합니다. 이거 배신의 정치 아닙니까?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차. 풍문. 문구. 안 대표, 이런 문구가 있어요. 너나 잘 아세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MB의 비밀 계좌를 살펴본답니다. 바른정당이랑 통합한다고 해서 MB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죠. 제1야당 우리 자유한국당의 품으로 와요. 내가 BBK 막아준 것처럼 비밀 계좌도 한 번에 막아보겠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제가 먹겠습니다.
아이고, 민주당도 먹으시더니 자유한국당도 먹으시려고. 알겠습니다. 안 대표님의 악마와의 제휴. 네,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파방 게시판에 문구에 구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세요.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리겠습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화 그 사람 노무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혹은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KBS 성우극회에서 제작하는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스페셜 강력한 인터뷰.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인데요. 예.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 최민희 전 의원이 무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일까? 그리고 벌금 200만 원형이 나왔는데 이게 확정되면은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최민희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치 못하시죠? 네. 아니, 언론들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뭐 형이 확정된 것 같아요. 근데 1심인데 1심인 걸 명기 안 하고 그냥 200만 원 구형 선거법 위반 이렇게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메시지도 주시고 막 걱정을 하셔서 1심이라고 제가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1심이어도 웬만하면 뭐 2심에서도 인용되고 그래서 대법원도 그렇게 확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통상은 그러한데 근데 최민희 의원님은 1심이라고 강조한 점을 봐서는 2심에서는 엎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검찰이 구형을 200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근데 200만 원 선거법 위반 구형하고 200만 원을 그대로 때린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애초에 이제 기소 단계에서부터 담당 검사가 이게 딱 떨어지는 사안이 아니어서 너무나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토로를 하고 막 그래서 예. 좀 당혹스러운 판결이 나온 겁니다. 선고가. 검찰 구형은 언제 나왔습니까?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이고 이제 10월 8일에 한 달 만에 이제 200만 원형이 나왔는데 일단 의원님이 유포했다는 허위 사실은 뭔지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지역에 지역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테크노밸리, 진건, 그다음에 조한아이씨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진건 테크노밸리는 남경필 지사를 만났고 조한아이씨의 경우는 유일호 국토부 장관을 만났어요. 예. 그때는 이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있을 때 만나서 뭐 진건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남양주가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과의 통화에서 진건이 최적지라 그렇게 가려고 한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고 제가 그럼 이쪽으로 해주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남경필 지사가 웃으면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그러셔서 저희는 뭐 그게 유치해주겠다는 거구나. 진건을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 TV 토론에서 말을 압축할 때 최우선적 유치를 약속받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저의 상대 그 총선 때 라이벌이었던 자유한국당 후보가 검찰에 직접 고발을 했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주광덕 의원이죠? 네. 그리고 조한아이 씨의 경우는 조한아이 씨를 유일호 장관과 조한아이 씨 설치를 합의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저는 이미 조한아이 씨가 정책적으로는 설치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정책적으로는 합의했고 예산을 협의하러 갔다. 이런 의미로 쓴 건데 그거를 무슨 예산까지 다 땄다는 의미로 합의를 썼다. 이런 식으로 검찰도 기소했고 재판부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검찰 구형 200만 원을 그대로 선고 200만 원으로 한 건데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다른 경우는 어떤 의원은 명백하게 저희가 보기엔 허위 사실인데 예.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때린 경우가 여러 건 있거든요. 예. 근데 제 경우는 실제로 만나서 이런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그냥 의례상으로 한 거를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허위다 이런 건데 의례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되는 건 된다고 해야지. 아니 조한아이 씨는 이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남양주 조안 나들목을 말하는 건데 이 연합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조한아이 씨 설치 계획이 나왔어요. 그리고 났습니다. 조한아이 씨 설치하기로 예산까지 이후에 이제 확정이 됐고요. 예산까지 이후에. 예. 그리고 유일호 장관이 조한아이 씨가 왜 필요하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설치는 당연한 거고 예산을 좀 협의하자 이런 분위기로 받아들이고 설치에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제가 아니 사진 찍으신 것도 있던데요? 네, 근데 이제 만난 것도 다 사실인데 그래서 저는 좀 당혹스럽고요. 무엇보다 검찰이 200만 원 구형한 걸 법원이 그냥 그대로 200만 원 선고하는 경우는 없어서 네. 그 점이 되게 놀라운 거죠. 예, 이 판결한 사람이 누군가요? 의정부지법 형사 12부이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부. 예. 선거법 재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게다가 또 검찰도 주저했던 것, 그리고 이미 뭐 상당 부분 실행 단계까지 이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건 뭐 허위 사실 유포다라고 규정한 거, 이거 왠지 좀 먹이기 위한, 골탕 먹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어쨌든 즉각 항소를 이제 내일이나 모레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이 억울해서 의정부, 구리, 뭐 남양주, 뭐 요쪽이 네. 이상한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요. 객관적인 곳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서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수상한 뭔가가 있다는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맥이나 뭐 지연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아가지고요. 야, 예. 판결한 주체와 최민희 전 의원께서 향후 정치하는 것이 불편한 어떤 쪽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심이군요. 그거 뭐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저의 라이벌이었던 그 현역 의원과 그 담당 재판부의 누군가가 고향 후배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돌았었어요. 사실은 판결 전에. 그런데 저는 뭐 설마 판사가 그렇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구형을 200 했는데 선고를 200만 원 해버리니까 네. 갑자기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고향의 끈이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좀 지금 상태에선 그게 판결 나기 전에는 그게 뭐 별로 뭐 그러겠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요. 웃으시니까 다행입니다. 어떡해요. 저는요. 네.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구형을 200만 원 하면 아무래도 10만 원이라도 깎지 않나요? 그렇죠. 그 검찰의 주장 자체도 이게 뭐 논란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데 뭐 있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버렸으니 말이죠. 네, 검찰의 주장을 다 인정한 겁니다. 예, 2심에서는 우리 저 최민희 의원님이 아주 각별한 전략을 세우셔야겠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거는 네. 낙선한 원외위원장의 1심 선고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는 경우를 못 봐서 보통 이제 이런 재판을 받게 되면 조용히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는. 예. 네, 그런데 제가 9월 13일 날 구형받은 게 2주 정도 있다가 막 보도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선고 나니까 막 정말 보도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뭐 보도 많이 되는 거는 의원님의 그 위상이 뭐 남다르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아니 그래서 혹시 이제 당황하실까봐 1심이다. 그리고 항소할 거다. 그리고 이건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다. 요 점을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네. 그 남경필 지사는 뭐라고 합니까? 남경필 지사는 의원이 찾아와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아, 그 남경필 지사가 그 구라를 친 것이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의례적으로 인사를 한 거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허위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보신 건데요. 저는 사실은 남경필 지사가 되게 우호적이었을 뿐만 아니고 언론 보도도 진건이 최적지라고 나왔어요. 테크노밸리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경기도의 연구소에서도 계속 테크노밸리 그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진건이 되게 긍정적으로 나왔고 실무자도 진건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경필 지사가 허위로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같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저한테 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어쨌든 되게 긍정적으로 제가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재판부는 막 마치 그 재판부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제가 허위인지 알면서 당선되려고 막 거짓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좀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옛날에 기시감이 있는 사건이 있는데 2008년 당시에 정몽준 서울 동작구에 나온 그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 오세훈 시장이 동작구에다가 뉴타운을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 라면서 이제 정몽준 씨가 지역구에다가 뉴타운 공약 여러분 절 찍어주시면 이거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아니 난 그런 약속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또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검찰이 정몽준 의원에게 무혐의 처리를 하면서 수사를 종결해버렸어요. 재판까지 가지도 않은 거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작년 총선 때 박근혜 정부 검찰 의정부지검인데요. 그때 의정부지검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민정비서관이 의정부지검에 형사의 핵심으로 와 있었습니다. 형사부에. 그래서 석연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런 기소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네. 이게 1심 판결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게 무슨 확정 판결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기왕 연결된 김에 참여정부 때 방송위원장도 하셨고 또 아무래도 방송통신 관련해서는 뭐 국회에서 정평이 나 있는 전문가셨는데 아니 그 MBC 사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MBC의 경우는요. 지금 박문진 이사가 한 분은 그만뒀고 또 한 분도 사퇴 의사를 밝혔고 그다음에 고영주 이사장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진 구성이 여야 비율이 바뀌면 저는 뭐 그 문제되는 사장은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MBC가 급격히 정상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그 파업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시는데 빨리 정상화 되어야죠. 예. 잘 몰라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2명의 이사가 이제 사표를 제출하면은 뭐 고영주 씨는 뭐 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쯤 방통위 회의가 열려서 궐석이 된 박문진 이사를 결정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박문진 이사가 된 이사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김장겸 사장을 날릴 수 있는 것인지 뭐 일정이 좀 가늠되십니까? 방송문화진흥회에서 그 MBC 사장을 선임하는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는 총 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죠. 야당이 6명인데 이 중에 2분이 그만두시면 그 2분에 대해서 이제 방통위가 궐석을 채우는 그런 회의를 하게 되고요. 그럼 2분이 넘어오면 지금 여당이 5, 야당이 4, 그래서 5대 4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사장은 과반으로 해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는 아마 방통위가 최단 시간에 회의 열어서 일단 궐석된 부분의 이사를 채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사장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방통위도 회의체잖아요. 조금 조율하는 시간은 걸려도 이제는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달 이내로 MBC가 정상화 될까요? 그렇게 기대를 다 같이 해보죠. 알겠습니다. 너무들 고생하고 있고 또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야지 뭐 언제까지 이 파행을 계속 방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민희 전 의원님,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게요, 제가 팔자가 좀 그런가 봅니다. 그거보다요, 제가 아시겠지만 최순실 사건과 그 연루된 윤전수의 필라테스 장비도 폭로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몰래카메라 침대 3개, 예. 뭐 그거 막 폭로하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을 해서 제가 좀 킬러 공천 대상으로도 찍혔고요. 이완구 전 총리가 저를 불러서 청와대 애들이 최 의원 벼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저에게 3번이나 경고를 했었는데 예. 김현 의원도 그만하라고 보복당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자료가 들어오는데 폭로를 안 하냐. 그래갖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어떤 분들에게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찍히셨어요. 아이고 표적이 되면은 참 피곤하죠. 해보셔서 알죠? 유감없이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 뭐 이럴 때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꿋꿋하게 버티고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폴앤메리 순서입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당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발언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유영하 변호사를 포함한 박근혜의 변호인단 7명 전원은 사임계를 제출하며 박근혜 구속 연장에 반발했습니다. 또한 박근혜는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유를 들며 어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의 매제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옥중투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조만간 옥중 단식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박근혜의 이 같은 목리에 대해 박근혜가 석방을 위해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석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지 시민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3,256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78%, 5명 가운데 4명은 석방은 없다,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9%의 시민들은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까지 포함해 전 재산을 사회에 헌납하면 석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해외 추방 이후 영구 귀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 석방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은 2%에 머물렀습니다.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반납하고 정치 참여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은
단 1%였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달빛 걷기 원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다면 당 이름은 조작받은 정당 어떨까요? 네, 이런 이름대로 하겠습니까? 예, 붕붕투님, 인권유린의 선두주자 박근혜가 인권유린을 말하다니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이네요 라고 하셨고, 조조203님, 스스로 보수라 말하는 자들, 그들이 지키고 싶은 보수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네,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나라의 보수,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근본 개념부터 바꿔야 한다. 그래야 보수의 희망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